여러분,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 다들 들으셨죠? 정말 가슴 벅찬 순간이었는데요. 오늘은 이 놀라운 성취를 기념해서 그녀의 깊고 시적인 문학 세계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접근해 볼 건데요. 작가의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시각적이고 감정적인 상징들을 마치 갤러리에서 미술 작품을 감상하듯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기어코 삶의 온기를 찾아내는 작가의 섬세한 시선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강 작가의 노벨상 시상식이 열렸던 스웨덴 할리먼 건물 외벽 말이에요. 시인 타고르의 희곡 폭포를 형상화한 1000개의 LED 조명이 진짜 폭포수처럼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인류 역사의 가장 짙은 그림자, 그 폭력의 어둠 속을 치열하게 항해온 작가에게 쏟아지는 찬란한 빛의 폭포라니. 저는 이 극적인 대비야말로 한강 문학의 본질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역사의 어두운 밤 속에서 과연 그녀는 어떻게 빛을 찾아낸 걸까요? 자, 첫 번째 파트, 상실과 고통의 풍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찬란한 빛의 의미를 진짜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작가의 시선이 어떻게 뻗어나갔는지 그 궤적을 좀 따라가 봐야 합니다. 1998년에 나온 첫 장편, 검은 사슴, 혹시 기억하시나요? 폐광 위기에 처한 탄광촌이라는 굉장히 어둡고 소외된 공간에서 출발했었죠. 그런데 이 시선이 시간이 흐르면서 거대한 역사적 비극으로 스케일이 확 커집니다. 특히 작별하지 않는다의 모티브가 된 꿈 이야기는 정말 강렬한데요. 수만 그루의 검은 통나무 뒤로 무덤들이 끝없이 이어진 그 눈 덮인 벌판의 꿈. 이건 단순한 꿈을 넘어서 한국 현대사의 뼈아픈 상처를 끌어올린 엄청난 시각적 상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엄청난 대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거대한 학살과 죽음의 이미지가 덮쳐오는 끔찍한 악몽, 그 반대편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15살 초여름밤에 아주 개인적이고 미시적인 기억이 있습니다. 보랏빛 달무리가 신비하게 번지던 밤, 수유리 모퉁이 서점에서 그 서늘한 공기를 느끼며 책을 고르던 푸른 기억 말이죠. 거대한 역사의 무게와 아주 사적이고 서늘한 감각, 이 두 가지가 한강의 작품 속에서 어떻게 공존하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런 작품 세계를 두고 프랑스 문학계에서는 실존적 윤리문학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와, 용어가 참 무겁고 어렵죠? 하지만 작가 본인이 이걸 풀어내는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복잡한 철학적 개념을 늘어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아주 생생하고 감각적인 이미지들을 툭툭 던져주거든요. 타인의 고통을 절대 외면하지 않고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마주하는 것. 그게 바로 한강 작가가 이 세상을 향해 책임을 다하는 자신만의 방식인 셈이죠. 세계적인 시각에서 봐도 그녀의 위치는 참 독보적입니다. 독일의 비평가들은 한강 작가를 유럽의 거장 WG 제발티에 비유하기도 하거든요. 제발트가 유럽의 홀로코스트와 파편화된 기억들을 다뤘다면 한강 작가 특유의 기억 문학은 국가적인 망각에 꿋꿋이 저항하는 거죠. 깊은 침묵 속에서도 그 고통의 역사를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언어로 완벽하게 번역해냈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 마음을 읽는 금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나요? 이렇게 압도적인 고통과 역사적인 트라우마를 온몸으로 마주하면서 작가는 대체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글을 써내려 갔을까요? 놀랍게도 그녀는 우리를 아주 작고 섬세한 위로의 대상들로 안내합니다. 어린 시절 지등 안에서 고요하게 새어나오던 따뜻한 촛불의 빛, 얼굴 위에 춤추듯 느리게 내려앉는 아주 조그만 흰 눈송이, 아니면 갓 지어내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흰 밥 같은 것들. 그러니까 작가의 그 깊은 철학은 결코 허공에 둥둥 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감정적인 현실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작가의 노벨상 강연 보셨나요? 거기서 정말 인상 깊었던 게 무려 8살 때 쓴 오래된 일기장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1979년에 꼬마 한강이 일기장에 사랑이란 어디 있을까라고 묻고는 스스로 이렇게 답을 적어놨대요. 우리의 가슴과 가슴 사이를 연결해주는 금실이지. 라고요. 와, 4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이 꼬마 아이의 깨달음이 결국 작가가 평생을 바쳐 탐구해온 모든 문학적 질문의 가장 밑바닥, 즉 사랑이라는 근원적인 답으로 이어져 있었던 겁니다.
이 금실의 모티브가 문학적으로 발전하면 정말 소름 돋는 통찰로 이어집니다. 작가는 언어라는 이 빛나는 금실을 통해서 역사의 어둠 속에 남겨진 죽은 자들과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산자들을 쫙 연결해버리거든요. 심지어 글을 쓰다 보면 죽은 자들이 그 실을 타고 넘어와서 오히려 우리 산자들을 구원하고 도와주고 있다는 아주 본능적이고 묵직한 감각을 서술합니다.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통찰력 아닌가요? 세 번째 파트는 생명을 향한 작은 빛입니다. 그렇다면 작가 개인은 이 엄청난 감정적 소모를 일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버텨냈을까요? 작가가 선택한 일상의 생존 의식들은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소박합니다. 그 고통스러운 집필 기간 동안 매일 새벽 아주 작고 푸르스름한 찻잔에 따뜻한 홍차를 마셨대요. 그 작은 찻잔 속의 홍차가 마치 글쓰기를 버티게 해주는 따뜻한 약 같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일과가 있었는데 바로 북향정원의 식물들을 살리기 위해 매일 탁상용 거울의 방향을 이리저리 맞추는 일이었습니다. 팬데믹 때 작가가 처음으로 마당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하필 빛이 잘 안 드는 북형이었대요. 작가 표현에 따르면 햇빛은 완고한 콘크리트 벽 뒤로 휙 숨어버리는 불완전한 손님 같았다고 해요. 하지만 어둠 속에 있는 식물들을 포기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남쪽에서 아주 잠깐 비치는 그 짧은 햇빛을 붙잡으려고 거울을 이리저리 움직여가며 빛을 반사시킨 겁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말이죠. 전 사실 이 북향 정원의 거울이야말로 한강 작가의 작품 세계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강력한 상징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춥고 어두운 곳에서도 어떻게든 빛을 끌어와 생명을 살려보려는 그 간절한 몸짓. 이건 비극과 고통으로 꽉 막힌 세계 속에서도 절대 삶의 온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희망을 기어코 반사해내겠다는 작가의 아주 적극적이고 치열한 실존적 투쟁 그 자체인 거죠. 자, 어느덧 마지막 네 번째 파트, 마침내 연결된 우리입니다. 이제 퍼즐이 싹 다 맞춰지는 느낌 안 드시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따뜻한 찻잔, 빛을 반사하는 거울, 흰 눈송이, 그리고 마음을 잇는 금실. 이 개별적이고 흩어져 있던 시적인 이미지들이 결국 여기서 하나의 거대한 테피스트리로 엮이게 됩니다. 한강 작가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건 결국 이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로 묶여 있다는 것. 흙에서 생명이 피어나고 다시 돌아가듯 상실의 고통과 치유의 위로는 절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삶과 죽음마저도 언어라는 이 가늘지만 질긴 실을 통해서 끊임없이 순환하며 하나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오늘 이렇게 한강 작가가 그려낸 아름답고도 아픈 시각적 이미지의 갤러리를 함께 둘러보셨는데요.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한강 작가가 북향의 어둠 속에서도 기어코 거울로 빛을 찾아내고 언어라는 금실로 산자와 죽은 자의 가슴을 이었듯이 말이죠. 이렇게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작은 공감은 오늘 누구를 향해 뻗어나가야 할까요? 지금 여러분의 가슴 속 금실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을 끝으로 오늘의 해설을 마치겠습니다.